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나 부모 품에 있지 다 크면 결국 남이나 다름없어진다는 뜻이지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업도 포기하고 인색한 남편 밑에서도 딸 하나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애썼던 그녀. 하지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은 정작 성공한 남자와 결혼한 뒤 자신을 도와주러 온 친어머니를 이웃들에게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라고 소개합니다. 평생의 헌신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온 그 순간, 어머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날 낯선 이웃 남자의 등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일단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전화로 얘기를 하자. 내가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던 건데 다음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 좀 잘 챙겨 하며 저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2봉지 떠넘기는데 저는 더 이상 그 비참함을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딸 머리 위에 확 쏟아버렸습니다. 딸의 비명소리가 온 아파트를 울렸고 딸이 분한 듯 부들부들 떨며 저한테 악을 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다. 너 어떻게 그동안 내가 도와준 성의도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일하는 아줌마라고 소개할 수가 있어? 그럼 엄마 그 모습으로 돌아다니는데 내가 우리 친정엄마라고 어떻게 말해? 엄마는 거울도 안 봐? 그 지저분하게 정리 안 된 머리에 옷도 낡고 해져 있고 거기 김치국물이라든지 애 토한 거 묻히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엄마라고 해? 이 고급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여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냐? 야, 네 딸이 내 옷에 토한 거다. 갈아입어도 또 토하고 해서 묻은 거 그래도 찝찝해도 그냥 입으면서 손주 보고 했는데 그렇게 네 애 봐주는 날 창피하다고 일하는 아줌마로 소개해? 넌 양심도 없냐? 너는 네 딸 토한 거 더럽다고 트림도 안 시키면서 나더러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돈 줬잖아. 엄마 차비도 주고 애 봐주는 비용 다 줬잖아. 적게 준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페이 측정해서 줬어. 남편도 항상 고마워하고 고맙다 했고 사람들한테만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그거 빼고는 나 엄마한테 할 만큼 다 했다고. 그게 할 만큼 한 거라고? 정말 네 아빠 말대로 너한테 내가 욕심을 버렸어야 하는 게 맞는갑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너한테 평생. 내가 다시는 너한테 오지 않으마. 일주일 동안 일한 건 안 받을 테니 앞으로 일하는 사람을 쓰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어딨어? 일 안 하는 건 좋지만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는 해줘야지. 내일 당장 출근인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저를 눈여겨보며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받아 손에 이끌려 나왔고 약속한 사위의 차 대신 그 사람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딸은 앞으로 보지 않을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지요. 안녕하세요. 김소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께서는 딴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시고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유복했던 집안의 딸이었지만 집안이 망해서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만 제 버릇게 못 준다고 아버지께서는 결국 저희를 버리셨고 어머니께서는 저희 남매를 간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몸이 안 좋아 알아 누우시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생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던 날 저는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생계에 뛰어들 결심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집안의 기둥이었던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까딱하면 우리 집안 다 굶어 죽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기에 저는 학업을 멈추고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소영아, 너처럼 학업이 우수한 애가 그만두다니 이게 웬 말이냐? 잘 생각해 보거라. 학창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 중학교만이라도 졸업해라. 아니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병원비랑 동생 생활비랑 제가 이젠 다 벌어야 돼요. 저를 제자로서 아끼던 선생님께서는 중학교만이라도 마치게 하려고 돈을 모았지만 저는 그 돈도 받을 수 없었고 중학교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받아주는 곳은 공장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리다고 제게 일감을 몰아주고 텃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저는 정 많은 공장 식구들 틈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탔지만 많지가 않아서 저는 최대한 아껴 쓰면서 저희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더 작아져서 동생 육성회비 낼 돈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굶기지는 않으려고 도시락을 싸서 보냈지만 동생은 머리가 크면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제게 반찬 투정까지 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린 맨날 김치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소세지도 싸우고 계란 후라이도 싸우는데 밥이라도 먹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굶지 않는 게 어딘데. 반찬 투정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지도 아니고 다른 애들이 맨날 김치만 싸운다고 놀린단 말이야. 나 밥 안 먹어. 동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굶는 애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데 약값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 겨우 쌀을 사서 동생만 먹이고 저는 공장에서 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도 동생은 그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게 거려니 저는 마음이 안 좋았고 그래도 동생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점점 더 엇나갔고 제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봤기에 알고 있던 엄마는 제게 폐를 끼쳤다며 서글퍼했습니다. 저 녀석은 왜 이리 누나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뻗대는 거냐? 커서 뭐가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닮아서는 네 속까지 썩이는구나. 철원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남자애들은 이맘때쯤 한 번씩 다 그런데 시기 지나면 금방 철들고 할 거야 엄마.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얼른 건강이나 신경 써요. 저는 엄마를 위로하며 빨리 낫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우리 모녀는 서로를 보며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제 목표는 꿈과 희망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긴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성공해서 어머니와 동생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험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었죠. 아무리 뼈 빠지게 고생해봤자 가난은 헤어나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 때도 많았고 그 와중에 일을 하려다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 현실에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이웃집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보탬이 되겠다고 하다가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을 사기까지 당해버려 저희는 정말 앞이 깜깜하기만 했죠. 그래도 죽으리란 법이 없었던지 어찌어찌 안간힘을 쓰면서 먹고 살 수는 있게 되었는데 엄마는 가뜩이나 몸이 약한 데다 사기당한 충격까지 더해져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살리겠다고 간호를 했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병원을 모셔가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며
더 이상 병원에 가시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소양아, 나는 그래도 너와 철원이랑 같이 살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다.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말 좀 하지 마, 엄마. 엄마가 가긴 어딜 가?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할 일이 더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엄마 오래 살아야 돼. 나만 두고 떠나지 마. 하지만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그래도 제게 전해줄 것이 있다며 제게 장롱 속 깊이 숨겨놓았던 묵직한 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이불 맨 밑에 이렇게 묵직한 것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제게 열어보라고 내어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안의 내용물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건... 그래, 금덩이다. 내가 우리 친정 망하기 전 아버지께 유산으로 받았던 건데 그동안 뒷마당에 감추고 있다가 얼마 전에 옮겨놓았다. 다행히 네 아빠도 이건 몰라서 못 가져갔고, 사기당할 때도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감추고 있었던 거다. 이건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나 떠나기 전에 너한테 온전히 남겨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엄마, 가면 안 돼. 돈이 있다한들 엄마 없으면 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가지마, 엄마. 저는 울면서 엄마를 간절하게 붙잡았지만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떠나게 되었고, 엄마 잃은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슬픔으로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얼른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내드리고 동생과 함께 내려왔는데, 그 당시 동생 나이 15살이었습니다. 동생이랑 저랑 한 핏줄이라서 그런지 동생 역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겠다고 했지만, 저도 동생 중학교 때까지는 꼭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그랬듯 저 역시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제 마음도 몰라주고 중학교를 억지로 다니다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하면 무사히 중학교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시키고 싶었고, 이제 금덩이까지 있으니 제가 힘 닿는 한 동생만큼은 고등교육까지 받게끔 하고 싶었었는데, 동생은 제 기대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고 이내 실망감만 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밤늦게 친구들과 돌아다니다 들어온 동생에게 뭐라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대체 왜 이렇게 누나 속을 썩여? 누나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너의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버리는 거냐고. 난 애시당초 누나랑 다른 사람이야. 공부에 흥미도 없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냥 일한다 그랬는데 왜 계속 중학교에 밀어넣어서는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럼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버는 거야? 아니, 이제 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다 한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이렇게 아등바등 평생 살아야 한다니 너무 싫어. 사춘기 동생은 가난한 형편에 대해서 치를 떨며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우리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등바등하게라도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 이 세상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동생은 저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동생은 저와는 다른 사람으로 그냥 뭐 아니면도 아등바등하게 살기보다는 한 번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세상의 검은 손의 유혹에 더 빠지기 쉬웠고, 동생은 나중에 제가 일을 갔다 온 날 간단한 짐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긴 금덩이까지 함께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도 동생과 달리 희망을 안고 살았던 것은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인 금덩이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그래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았기에 제가 가진 금덩이를 빼앗아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고, 저는 허탈해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가져갔기에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 금덩이를 팔면 집도 사고 뭘 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감추고 있었던 것은 이로 인해 제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훗날 이 금덩이로 뭔가 일으킬 수도 있었기에 아껴두었던 건데, 동생이 가져가 버려서 저는 원망하진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꿈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동생도 제 곁을 떠났지만 저는 안간힘을 쓰며 세상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건설사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중졸도 아니어서 일할 수가 없었지만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힘써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던 저를 늘 안타까이 여겼던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시는 인맥을 통해 저를 사무직 격리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덕분에 저는 공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제가 셈에 밝아 주산도 잘 다루고 격리 일을 곧잘 했고, 학벌 때문에 긴가민가했던 사장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가끔 보너스도 얹어주고는 했습니다. 미스김이 아주 일을 똑부러지게 잘해. 뭘 해도 미스김 앞에 가져다 놓으면 다 정확하게 된다니까.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아니에요 사장님, 별 말씀을. 참, 올해 미스김 나이가 몇이나 됐지? 저 20살이요. 20살이면 좀 어리긴 한데, 나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노총각이라서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야. 한번 만나보겠나? 아니에요. 아직 저는 결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요. 모은 돈도 없고요. 그럼 더더욱 만나야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나이가 그나마 내세울 건데, 나이 더 들면 시집도 못 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집도 있고 무엇보다 아주 사람이 그만이야. 사장님도 처음에는 띠동갑인데 괜찮을까 어쩌고 저쩌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도리어 이러쿵 저러쿵 고민스러워하니 나중에는 한번 만나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었던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다가 제가 거절하니 막상 밀어붙일 건 아무것도 없는 네가 지금 누굴 거절할 처지가 돼? 라는 말로 들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무턱대고 약속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 바람 맞히기는 그래서 나가게 되기는 했죠. 사장님 얼굴이 있어 옷은 차려입고 나갔지만 만나고서 거절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밀어붙이면서 소개한 사람이라 뭔가 하자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서 대충 맞춰주고 나와야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저보다 12살이나 많다고 했는데 젊게 입어서 그런지 사람이 제 또래 같았고 유머러스하고 예의가 바른 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귀공자 같았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랑 손을 봐서 싫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아니에요. 제 주제에 뭘. 주제라니요. 그런 말로 소영 씨를 낮추지 마세요. 소영 씨가 유능한 직원이라는 말 사장님께 들어서 다 알아요. 저는 소영 씨가 결혼해서 계속 일하셔도 돼요. 일은 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니 같이 일하면서 공감하는 부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제가 유능한 사원이라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결혼하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세태만 하더라도 여자가 나가서 돈 버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기에 저는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주며 같이 직장 생활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망설임 없이 결혼을 택했습니다. 민수 씨 집안에서는 역시나 제가 부모 형제 없는 고아라는 것에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그래도 민수 씨가 우기니 저는 민수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주 선남선녀네. 내가 중매 잘 사줬으니까 든든하게 한턱 내야 돼. 신랑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네. 어이구야 띠동갑이면 신랑이 돈이 많나 보지? 돈보다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사장님 감사해요. 남편이랑 든든하게 한턱 낼게요. 같이 일한 직원들도 제가 돈을 보고 남편이랑 결혼을 한 줄 알았지만 남편이 생각보다 그리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띠동갑 나이 차이를 불사하고 택했던 것은 그 사람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과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게 합치가 되어 결혼을 택한 것이었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 초기에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사람이 좋기도 했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저를 애기 다루듯 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그 사람도 돈을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집을 마련했지만 워낙 저처럼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 돈 쓰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아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지경이라 뭐 하나 쓰기에도 눈치가 봐졌고 그나마 제가 벌 때는 제 돈으로 필요한 걸 샀지만 제가 임신하면서부터 심한 입덧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둘이 벌다 하나가 벌게 되니 수입이 반으로 줄었고 그때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하니 남편은 예민해졌죠. 입덧 때문에 상큼한 딸기가 참 먹고 싶었었는데 남편은 그 한마디를 하자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입덧 때문에 다 나올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철도 아닐 때 파는 과일이 얼마나 비싼 줄 알면서 그걸 먹고 싶다 해? 정말 한숨이 나오네. 미안해 여보. 다신 먹고 싶다는 얘기 안 할게. 그런 말도 하지 마.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당신이 그 얘기를 꺼내서 내가 안 사주면 내가 어린 부인 임신했는데 뭐 안 사주는 쪼잔한 사람으로밖에 더 보이겠냐고. 미안해. 나 다신 아무 말 안 할게. 당신이 이제 성인이잖아. 성인이면 성인답게 생각 똑바로 하면서 살아. 남편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돈 쓸 궁리도 하지 말고. 평소에는 참 착하고 제게 잘해주었지만 돈 쓰는 얘기만 나오면 경기하고 눈이 뒤집어지니 저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았고 제가 그 옛날 어머니와 동생하고 살았을 때보다 더 아꼈으며 그저 주는 음식들만 겨우 넘기며 10달을 채운 뒤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은 아들이 아닌 것에 실망했지만 저는 그래도 제 첫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시댁에서는 딸 낳은 것에 실망을 하고 바로 아이를 둘째 가지라고 했지만 뜻밖의 그것을 말린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몸 생각해 주느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애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드니 아예 애초에 하나만 낳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시절의 말이죠. 우리에게는 애 하나만 있어요. 절대로 둘은 낳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도 저희에게 아들 타령 그만하세요. 애 하나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둘을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선을 그은 뒤 제게 딸 하나만 잘 키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형제가 많은 틈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러웠기에 저는 아이를 5쯤 낳고 싶었지만 남편의 만류에 하나만 낳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딱 하나만 더 낳자 했지만 그때 남편은 아예 각방을 쓰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 하나만 자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아기 때부터
사촌들이 물려준 옷이나 신발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구두쇠 남편이 절대 새 옷은 사주지 않았죠. 어쩌다가 사주는 것들도 바자회에서 새 옷이 아닌 누군가가 입었던 중고품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으나 크면서부터 딸은 점차 그런 것을 싫어했어요. 하기사 형제도 아니고 누가 남이 물려준 것들을 쓰고 싶어 할까요? 심지어 남편이 어디서 사왔다고 내민 것을 딸에게 입히라는데 그것이 딸의 같은 반 친구 것임이 밝혀지면서 딸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서 가방을 내팽개치고 울면서 자기 방에 가는데 저는 엄마로서 안타까워 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입은 옷 우리 반 영미 거래. 영미 엄마가 영미 옷에 성냥불 그을러서 버린 건데 아빠가 그걸 쓰레기 비닐을 뜯어서 주워온 거야. 엄마, 나 아빠 미워. 아빠가 사온 옷 이제 안 입을 거야. 저는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남편이 퇴근할 때 다시는 어디서 옷 주워오지 말라고 했다가 우리는 또 다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화가 났던지 딸을 불러서 크게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껴 쓰는 게 뭐가 어디가 어때서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지. 너나 네 엄마나 돈 한 푼 못 벌면서 왜 그리 돈을 써대냐? 내가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안 주면 니들은 다 굶어 죽어. 한번 굶어 봐야 그깟 옷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지. 남편의 말에 딸은 기가 잔뜩 죽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런 딸이 마음이 아파서 옆으로 가서 위로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아끼고 살려고 하는 거지. 엄마가 돈 벌어서 우리 딸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요, 엄마? 나 이제 다른 애들이 입던 거 안 입어도 돼? 그래. 엄마가 가급적 다 새 걸로 사주도록 노력할게. 아이 신나. 고마워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최고야. 딸은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지며 제 목에 와락 안겨서 좋아했고 무남 동료 외동딸 하나 내가 그거 하나 못해주겠나 싶어서 작은 마트에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가 돈을 벌어온다고 기뻐했지만 이내 제가 번 돈을 딸한테 조금은 쓰고 싶다고 하니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한 푼이라도 돈 벌어서 재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애들 계속 크면서 옷 사줘야 할 텐데 그거 옷 감당을 누가 다 해? 깨끗하게 입은 옷 잘 물려받아 입으면 되지. 선정이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사치스럽나 했더니 당신 닮아서 그렇구먼. 애가 새 옷 좀 입고 싶다는 게 뭐가 사치스러워요? 물려받은 옷 상태 봤어요? 죄다 뭐 흘려 있어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 목은 다 늘어나 있고 군데군데 구멍난 데도 있고 그거 조카들이 한 번 입은 것도 아니고 3명이서 다 입고 그 다음에 우리 선정이가 입는 건데 옷이라고 그게 나만 나겠어요? 외동딸 하나 기죽이지 말고 키웁시다. 당신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할 거야. 더 이상 자식한테 기대는 시대가 아니라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 자식이 절대 우리 안 봐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그리고 안 봐주면 또 어때요? 자식한테 기대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돈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고 내가 나가서 돈 번다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딸 해주는 거 당신한테 허락받는 것도 우술 따름이네요. 옷 하나 사주면서. 요 며칠 사이가 좋다 했더니 남편과 저는 또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었고 점차 사이가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째를 낳느냐 마느냐 했던 것 때문에 각각 방을 쓰고 있었던지라 남편이 더 이상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댁 식구들까지 무조건 아들 편을 드는 통에 저는 서러움이 더해졌고 내 돈을 벌어서 내 맘대로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혼해서 딸 하나 키우면서 원하는 거 해주면서 키울까 하는 생각도 골백 번도 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았고 차라리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내 피부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정엄마나 하다못해 떠난 내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생각난 동생이
그 금덩이를 가지고 그렇게 집 나가서 잘 살고 있을까? 금덩이를 잃어서가 아쉬운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이 땅에 살면서 동생을 꼭 한 번쯤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쯤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큰 아이니까 저는 마음만이라도 꼭 성공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 갈등을 빚으며 살았는데 날은 세월이 흘러 그래도 나름의 대학을 가서 졸업한 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딸에게 많이 못해줬던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딸은 열심히 돈을 잘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취업하고서 한 3년 정도쯤 지나다가 딸은 어느 순간에 뜻밖의 말을 꺼내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 결혼?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1년 정도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만났다는데 결혼하고 싶다며 갑작스럽게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던 반면 당황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끄덕이며 잘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 때 되면 결혼해야지. 너도 이제 나이가 30 가까이 되었는데 30 되기 전에 시집 가야지 애 낳고 하지. 아빤 애 낳으러 시집 가나. 근데 나 빨리 결혼해서 가정 가지고 애도 갖고 싶기는 해. 천천히 잘 알아보고 시집 가. 엄마는 내가 아직 애처럼 보여? 나 시집 가서 잘 살 테니까 걱정 마. 혼수 얘기 말 안 듣게 잘 좀 해줘. 혼수 얘기 말 안 듣게 잘해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저는 상견례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딸의 상황은 급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송화로 예비사회 녀석을 데려왔는데 온몸에 명품을 휘바른 것이 보통 잘 사는 녀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강남 출신이에요. 태어난 곳도 대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대치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되나? 신혼집은 아내의 회사에 가까워야 돼서 한남동으로 정했습니다. 신혼집이라 40평대로 준비했는데 그래도 한강뷰가 멋있어서 저는 앞에 보이는 뷰로 치면은 대치보다는 한남 쪽이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사위의 말에 남편과 저는 입이 떡 벌어졌고 딸이 보통 잘 사는 녀석을 데려온 게 아니구나.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을 배우자로 얻는 것이 못 사는 사람보다 낫다지만 저는 되려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딸은 사위가 가고 나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명품 백도 3개나 사주고 시부모님도 완전 강남 토박이시거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못 사는 녀석보다 낫긴 하다지만 그래도 돈이 너무 많으면 우리 집안과 좀 안 맞지 않냐? 그래, 그래도 얼추 집안이 비슷해야지. 안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 그 옛날에 누구 배우 하나 있었는데 재벌가에 시집갔다가 이혼했잖니? 아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강남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인데 뭘. 그래도 혼수는 격에 좀 맞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해. 40평짜리 한강뷰 아파트인데 그래도 예단이랑 혼수는 잘 해가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 저는 딸아이 혼수 때문에 그때부터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어차피 둘이 조합 만난 거 형편껏 하라고 했지만 정작 엄마 마음은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죠. 괜시리 시부모님한테 눈총 살까봐 이것저것 통장에 있는 돈을 모아봤지만 1억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따로 퇴직금을 갖고 있는데 딸 시집 보낸다고 그걸 내놓을 것 같지도 않았지요. 남들은 다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고 좋아하지만 저는 그게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한 후 그 감정은 더욱더 올라왔습니다.
상견례 할 때 예비 사돈댁들을 만났는데 아주 바깥 사돈 안 사돈 두고 할 것 없이 부티가 좔좔 흐르는데 딸이 어떻게 이런 집안을 잡았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혼수는 형편껏 하면 되지요. 예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천박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보니까 며느리 될 아이가 좀 어렵게 사는 것 같던데 수준대로 해오시면 돼요. 어디 사신다고 하셨지요? 강서 사신다고 했나요? 아니면 강북이요? 저희는 경기도 삽니다. 아,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경기도 어디요? 동탄? 분당? 그냥 신도시는 아니고요. 경기도 끝자락 삽니다. 대중교통은 다니는 곳 사시는 거죠? 아, 왜 너무 멀면 대중교통이 안 되더라고요. 네, 버스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닙니다. 저는 사돈들에게 말을 아꼈고 내내 당황하고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말 한마디를 안 보태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사는 것도 몰랐던지 상견례에서 되묻는 것도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솔직하게 못 얘기할 것도 없었지만 그냥 딸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제 입으로 어디 산다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딸도 얼굴이 굳어진 상태로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코스 요리가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다들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은 것도 처음이겠거니와 다른 상견례도 이런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되는지 긴장되기만 했지요.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거라 사돈들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별일 없이 끝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결혼식장에서 양가 부모님 모셔놓고 했는데 결혼식 비용은 여태 딸이 모아놓은 돈으로 하게 되었는데 부족해서 사위가 좀 보태줬다고 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안 되는 법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돈이 부담되지 않게 하라 해서 예단은 3천만 원 정도 했고 신혼 혼수감 또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보냈습니다. 예단은 일부 돌려받지 못했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기는 했습니다. 예물도 시계 하나 해줬는데 시계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것도 1,000만 원짜리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 8천만 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분들 성에 차기에는 부족하기는 했었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돈을 좀 보태달라 했더니만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고 나서 쏙 빠져버려 딸의 원망은 제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딸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시부모님들한테 인사할 때 한 소리를 들었던지 그 분풀이를 하러 저희 집에 왔더랬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딸이 온다길래 나름 준비한다고 장까지 봐와서 차려놨는데 반갑게 맞이한 저와는 달리 참으로 냉랭해져서 제게 심지어 팔을 걷어붙이고 소리쳤습니다. 못해도 예단만 1억 정도는 해야지 3천이 뭐냐고. 엄마는 그 한강뷰 아파트 집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보통 집값의 10% 정도 예단하는 건데 이건 뭐 1%도 안 되게 해왔으니 미안하다. 근데 사돈 어른들도 부담되지 않게 예단해오라 하지 않았니? 엄마는 성의껏 준비한 거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퇴직금 있는 거 있잖아. 그걸로 좀 보태주면 되는 거지.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보낼 수가 있어? 그건 네 아빠한테 말해봐야지. 네 아버지 성격 모르냐? 네 아빠가 모은 돈이나 퇴직금은 알아서 관리하는 거 알잖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잖아. 아빠랑 산 지 수십 년인데 아빠 마음 하나 못 잡았고 딸한테 시집 보낼 돈 하나를 못하네? 딸은 저에게 감정을 쏟아부었고 저는 딸의 충격적인 말들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 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한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고 딸은 그렇게 말하고 토라져서 가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모은 돈 털어서 딸 해줬더니만 고작 돌아온 말이 이런 것이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좀 뒤늦게 왔는데 제가 속상해서 우는 것을 보고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시집도 지 알아서 가라 그러지 뭘 그렇게 돈을 보태줘? 딸은 당신이 저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자꾸 손 벌리게끔 당신이 하니까 당연한 줄 알잖아.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 불난 집에 부채질해요? 그만 좀 해요. 우리 딸이 당신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 왜 도와주는 나만 이렇게 속상해해야 하냐고요. 그 누구도 당신한테 딸을 도와주란 말을 하지 않았어. 다 당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거지. 상처받으려면 애시당초 도와주지 마. 자식이란 것들은 다 부모에게 가져갈 생각만 한다니까. 그렇다고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가는데 예단 혼수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속상한 거 아니야. 보태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나 같으면 안 해주겠다. 지 아쉬우면 또 알아서 부모라고 올 텐데 그런 녀석한테 왜 해줘? 우리 살 방도를 찾는 게 더 문제지. 남편은 되려 나한테 딸한테 왜 해줬냐고 탓하기만 하고 제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딸도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이 딸은 분명 남편을 닮은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 맞다나 더 이상 딸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누구보다 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딸은 조용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간 후 잘 살고 있는 모양이었고 부모한테 한번 놀러 오라 소리 또한 안 했습니다. 저는 내심 궁금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애시당초 가볼 생각도 않더라고요. 남편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데 저는 가끔 흔들릴 때는 있었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고 그리울 때도 많아서 가끔 어렸을 때 행복해했던 앨범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 흘리는 저를 보고 남편은 청석 맞다며 얼른 자식에게 졸업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가만 보면 큰딸 하나 더 있는 것 같더라니까. 동생한테 상처받은 언니 같아서 아주 철양 맞아. 이러다 딸이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서 큰 코 다치고 돌아오지 또. 남편은 계속 저를 놀리려던지 깐죽거렸고 저는 그런 남편이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세상 저렇게 얄미운지 한 대 주워박았으면 속이 시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퇴직하고 저도 일을 쉬는 지금 유일하게 먹고 사는 것이 남편의 퇴직금과 여태 벌어놓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는 작은 상가 하나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연금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운이 좋았던지 사고 나서 가격이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여태 벌어놓은 남편의 돈으로도 먹고 살고 각각 나오는 연금까지 다 합치면 나름 일할 때보다도 수입이 좋기도 했습니다. 집은 비록 경기도의 후줄근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살던 곳이 좋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신경을 안 쓰니 딸은 남편의 말 맞다나 알아서 연락이 왔고 바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인지라 혼수 안 내줘서 딸이 섭섭했어도 임신했다는 소식은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언제든 입덧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연락하라 했고 알겠다 했는데 그 후부터는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임신한 김에 겸사겸사 얼굴 볼 겸 부모 집들이 한번 시켜줄 만도 한데 딸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절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집들이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혼수할 때도 친정엄마가 아닌 시어머니랑 같이 골라서 저는 돈만 줬거든요. 다른 집 딸은
다 엄마랑 같이 혼수장만하러 간다던데 어째 우리 딸은 시어머니랑 같이 다닌 건지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남편 말 맞다나 딸의 혼수를 제대로 해주려고 퇴직금에서 뺐으면 이도저도 안 돼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만 하면 남편 말을 듣길 잘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괜히 시부모한테 미운 털 박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고 잘 살고 있나 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는데 드디어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 내내 연락이 없다가 바로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 왔죠. 엄마, 나 애 낳았어. 딸 낳았는데 엄마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 딸 낳았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네 아빠랑 당장 가마. 오늘 저녁 괜찮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저녁에는 면회가 안 되니까 내일 와 엄마. 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간만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들떴고 남편에게 당장 가서 기쁜 소식을 말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딸의 소식에 반응 없이 시큰둥했습니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게 연락 한 번 안 했던 딸이지만 분명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남편을 보채서 병원에 갔고 간만에 본 퉁퉁 부어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반갑기도 하고 부은 몸에 눈물이 나서 와라 껴안았는데 딸은 유난이냐는 듯 저를 떼어냈습니다. 아프단 말이야 엄마. 나 제왕절개한 수술 자리가 아직 안 아물었어. 그보다 손녀 봐봐. 되게 예뻐. 너가 안쓰러워서 그렇지. 나는 손녀딸도 중요하지만 네가 내 딸이라 훨씬 눈에 밟히고 마음이 아프다. 저는 그래도 딸이 아이를 낳았기에 부모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딸은 제가 여전히 유난이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자기 아이를 데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작은 아이가 제 품에 쏙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마저 아이가 예뻤는지 보면서 빙그레 웃음 짓는데 딸아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말인데 우리 아이 좀 엄마가 맡아줄 수 있어? 내가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을 오래 못 쓸 것 같아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내가? 집안일도 좀 부탁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 다른 사람은 못 믿겠고 그래도 엄마가 제일 잘 도와줄 것 같아서 하는 부탁이야. 저는 망설였고 남편은 절대 하지 말라는 유감스러운 눈빛을 보내었습니다. 딸과 저희 집은 거진 거리가 1시간 정도 되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기만 하면 데려다는 준다고 하니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딸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니 이제 나는 모른다며 알아서 하라고 반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자식이 저를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건 저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시간 정도 부랴부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딸네 집에 도착했는데 생전 딸의 집에 처음 와본지라 얼떨떨했습니다. 높은 건물의 아파트였는데 맞은편에 한강뷰가 있었습니다. 딸네는 탑층 바로 아래층이었는데 고층까지 올라가니 굳이 창밖을 보지 않아도 아찔했습니다. 딸네 집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비싸고 고급진 가정가구로 장식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강이 탁 트인 통창으로 있는 게 제 마음도 확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딸아이를 맡겼는데 아직 어린 신생아인 손주가 꼬물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애기 보면서 우리 반찬도 좀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부탁해. 내가 그래도 엄마 왔다 갔다 하니까 차비랑 수고비는 다 챙겨줄 테니까. 그런 거 안 챙겨줘도 돼. 엄마인데.
됐어. 또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도 1시간 걸려서 오는데 당연히 차비랑 수고비는 챙겨줘야지. 어차피 시도 고용해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딸의 목소리는 어느새 냉랭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니라 주인이 식모 다루듯 말이지요. 어감이 좀 이상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딸이 피곤해서 자고 있을 사이 고무장갑부터 낀 후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묵은 때를 싹싹 벗기고 싱크대도 락스로 박박 닦고 냉장고도 다 꺼내어 오래된 것들을 다 버리고 아닌 것들은 챙기고 했습니다. 빨래도 하나하나 다 분류해서 빨 건 빨고 드라이할 거는 다 빼놨는데 딸이 살린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래저래 사위에게 책 잡히진 않았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존심이고 뭐고 내가 진작에 미리 연락해 볼 것을. 행여나 마음고생은 안 했는지, 그래서 도리어 더 연락을 못했던 건지 딸에 대한 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딸이 하루 종일 자고 있을 무렵 손녀딸을 잘 보았고 다행히 우리 손녀딸은 딸을 닮아서 참 순하고 착했습니다. 손녀가 모비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얼른 사위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딱히 장을 봐놓은 게 없어서 있는 대로 차렸는데 내일은 딸이 준 돈으로 장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위가 늦게 왔습니다. 7시면 온다던 사위가 9시가 되도록 안 왔고 그제서야 딸이 깨버렸지요. 딸은 사위가 안 왔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야근이 있어서 못 온다는 듯 보였습니다. 혹여나 자고 가야 하나 싶었는데 딸이 저더러 오늘은 돌아가라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대중교통 타고 가야겠다 엄마. 내일부터 배서방 오면 그때 모셔다 드리도록 할게요. 미안해 엄마. 그래, 아직 9시니 괜찮을 것 같구나. 지금 들어온다 해도 저녁밥 먹고 뭐하면 늦어지고 사위도 피곤할 텐데 내가 알아서 가는 게 낫지. 저는 눈치껏 딸의 집을 나왔고 딸이 미안하다는 소리에 위안을 받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침 위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어느 한 아저씨가 탔더라고요. 아무래도 탑층 주민인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를 수상한 사람처럼 유심히 이곳저곳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보다가 저와도 눈이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획 돌렸지요. 엘리베이터가 그날따라 늦게 내려오는 것만 같아서 애가 탔습니다. 저는 내리자마자 걸음마 나살려라 하며 밖으로 나갔고 혹여나 이상한 남자하고 휘말릴까 싶어서 얼른 집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싶어서 사위 없을 때 딸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전해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걸려서 집에 돌아왔는데 간만에 손주도 보고 일도 해서 그런지 온몸이 안 쑤신 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고 저는 휴대용 안마기로 어깨를 두드린 다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이 오늘부터 출근한다길래 부지런히 가게 되었죠. 아침 8시쯤 도착을 했는데 사위랑 딸이랑 정신없이 바빠 있었습니다. 장모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루이랑 집안일 좀 잘 맡아서 해주세요. 걱정 말고 얼른 다녀오게. 내가 장 봐서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 걱정 말게나. 엄마, 우리 갈게. 루이 좀 잘 돌봐주고. 각자 다들 원하는 것을 제게 말한 뒤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살림살이고 옷 가지고 다 흐트러져 있었고 이걸 또 언제 다 치우나 또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살림을 하니 다 치워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해놨기에 오늘 하는 건 힘이 덜 들기는 했습니다. 손녀딸이 배고프다고 깨서 저는 얼른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젖병을 주었고 아이 트림을 시킨 후 동요를 틀어주고 아기 체육관 있는 데다 발차기를 하고 놀라며 대주었습니다.
모빌 만지는 손녀의 귀여운 모습을 사랑스럽게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보내주었지요. 그러다가 아차,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저는 장을 보러 나가려고 일단 아기띠를 매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또 밖에 나가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마트에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시킨 후 배달을 시켰고 저는 각종 밑반찬들이며 이것저것 요리를 해놔서 반찬통에 집어넣어 착착착 놓았습니다. 밑반찬들만 있어도 끼니 걱정은 없었지요. 요새 물가가 비싸 금방 10만 원을 써버렸지만 그래도 애들이 저 수고비로 준 돈에서 나갔으니 괜찮았습니다. 과일도 채워놓고 이것저것 냉장고에 채워놓으니 그제서야 밥 차려 먹는 집 같았습니다. 딸 사위가 같이 집에 들어오자 환해진 집안과 맛있는 저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만족스러워했고 저도 같이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사위랑 같이 나왔습니다. 사위가 내내 고마워하며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 공주님처럼만 사셔서 집안일 한번 안 해오고 사신 분이라 육아도 못 하시고 집안일도 못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장모님이 있어서 저희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맙네. 그거 칭찬으로 들어도 되지? 아, 그럼요. 당연히 칭찬이죠. 살림 잘하는 게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말에 저는 일단 끄덕이고 사위는 피곤했는지 하품을 연이어 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어제 본 사람이 운동복 차림으로 탔는데 사위랑 서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사위도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위층 사람과 저를 번갈아 가면서 보았습니다. 위층 사람은 사위를 의식했던지 이번에 저를 지나치며 내렸는데 사위는 갸웃거리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장모님, 저기 위층 사장님 아세요? 아니,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장님이 진짜 부자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체도 몇 개씩이나 갖고 있고 부인과는 사별했는데 재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대요. 그렇구먼. 저번에도 한번 마주쳤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 이상한 사람 같아서 얼른 나왔는데 그래도 자네랑은 이웃간에 잘 지내는 모양이지? 저분도 장인어른처럼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시라서요. 근데 생전 남의 일에 관심 안 가지시는 분이 왜 이렇게 장모님을 쳐다보셨지? 혹시 관심 있으신가? 저는 어이없게 사위를 쳐다보았고 사위도 농담이 과했던 거 인정했던지 그냥 농담이라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하며 차로 가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딸네 집에 1시간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거기다 처음 얘기한 것과는 달리 사위가 매일 데려다 준 것도 아니었고 야근이다 뭐다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저는 거진 버스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꾸벅꾸벅 조는 것은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 맹추라고 하며 얼른 하루빨리 그만두라 했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고 피곤한데 딸 생각하면 차마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맘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참 피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위도 야근한다 했고 별 수 없이 또 버스 타야겠구나 싶어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거 갖고 가야지. 딸이 잊었다며 갖고 가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내려가는 김에 버려달라 했는데 이것저것 챙길 것들이 있어 미처 못 갖고 왔죠.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갔다며 저한테 전해주려 했는데 위층 아저씨가 있는 것을 보고 딸은 어머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했고 체면을 차려서 그런가 저한테 전해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내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가만히 또 보더라고요. 간만에 보는 그 시선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지만 다행히 내가 아닌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어머님 되시는 분이십니까?
연세가 그래도 있으신 것 같은데 멀리 계속 왔다 갔다 일하시는 것 같으셔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아니요. 어머니가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저 일하시는 분이에요. 방금 분명 엄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일하시는 분께 따로 뭐라 부를지 몰라 엄마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절 딸같이 여기셔서요. 참 잘해주세요, 제게. 딸은 제게 눈을 찡긋거리며 제 앞에서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따라 내려갈 때 사람들이 많이 좀 타더라고요. 거기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고 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유, 착하네. 일하는 사람 사정까지 봐준다고 저거 음식물 쓰레기 직접 갖고 내려온 것 좀 봐.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도울 건 도와야죠. 저희 친정엄마랑 연세도 비슷하시고요. 아유, 고용인을 잘 만났네, 아줌마. 여기서 오래오래 일하도록 하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싹싹하고 맘 좋은 사람 못 만나요. 하필이면 사람들 몇몇이 탔는데 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도 친정어머니가 아닌 일하는 아줌마로 소개했던 것이었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허름한 옷차림에 김치국물 튄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져간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야 했는데 늦어질까봐 깜빡해서 더 후줄근하게 보였습니다. 남편 덕에 제 옷 하나 변변한 거 못 사 입어서 맨날 낡은 옷만 입고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딸이 혹여나 창피해서 그랬나. 저는 딸에 대한 실망과 분노보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초라함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앞서 내리고 맨 꼭대기에 사는 남자도 지나쳐가고 딸은 눈치를 보고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일단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전화로 얘기를 하자. 내가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던 건데 다음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 좀 잘 챙겨 하며 저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2봉지 떠넘기는데 저는 더 이상 그 비참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딸 머리 위에 확 쏟아버렸습니다. 딸의 비명소리가 온 아파트를 울렸고 딸이 분한 듯 부들부들 떨며 저한테 악을 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다. 너 어떻게 그동안 내가 도와준 성의도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일하는 아줌마라고 소개할 수가 있어? 그럼 엄마 그 모습으로 돌아다니는데 내가 우리 친정엄마라고 어떻게 말해? 엄마는 거울도 안 봐? 그 지저분하게 정리 안 된 머리에 옷도 낡고 해져 있고 거기 김치국물이라든지 애 토한 거 묻히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엄마라고 해? 이 고급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여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냐? 야, 네 딸이 내 옷에 토한 거다. 갈아입어도 또 토하고 해서 묻은 거 그래도 찝찝해도 그냥 입으면서 손주 보고 했는데 그렇게 네 애 봐주는 날 창피하다고 일하는 아줌마로 소개해? 넌 양심도 없냐? 너는 네 딸 토한 거 더럽다고 트림도 안 시키면서 나더러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돈 줬잖아. 엄마 차비도 주고 애 봐주는 비용 다 줬잖아. 적게 준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페이 측정해서 줬어. 남편도 항상 고마워하고 고맙다 했고 사람들한테만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그거 빼고는 나 엄마한테 할 만큼 다 했다고. 그게 할 만큼 한 거라고? 정말 네 아빠 말대로 너한테 내가 욕심을 버렸어야 하는 게 맞는갑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너한테 평생. 내가 다시는 너한테 오지 않으마. 일주일 동안 일한 건 안 받을 테니 앞으로 일하는 사람을 쓰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어딨어? 일 안 하는 건 좋지만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는 해줘야지. 내일 당장 출근인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저는 그 순간 또 바보같이 생각이 든 게 맞다. 딸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무책임하게 그만두어서 딸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보면 어쩌나 하는 그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딸이 나를 무시했으면
나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릴 때 됐지만 화가 나고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도 딸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부터 떠오르니 나도 그 순간 대답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딸내 제일 꼭대기층에 사는 남자가 다가와서는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셨네요. 따님,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께서 따님 잘 키워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어떻게 친정엄마를 다른 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그 순간 딸은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순간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어깨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두 눈에 쌍짓불이 켜지면서 되려 소리 질렀습니다. 그 어깨에 손 떼세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아저씨가 우리 엄마 계속 관심 있다는데 쳐다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려니 넘겼거든요. 우리 엄마 남편 있는 사람이에요. 대기 흑심 품어도 될 사람 아니라고요. 자식답지 않은 사람이 자식 행세하니 우습기만 하네 진짜. 아줌마, 어머니한테 잘해.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그쪽이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한테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지 나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다 봤어. 시어머니한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면서 친정엄마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으로 돼? 그리고 지금 몇 시야? 사위가 어쩔 때 한번 데려다주고 다른 날에는 어머니 혼자 가시게 하는 것 같던데 실컷 부려먹고서 알아서 가라 하면 다인가? 아주 못됐네 정말. 당신 지금 딸이 그거 그대로 배워서 그거 그대로 당신한테 똑같이 한다. 인과응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남자는 딸을 노려보며 말했고 딸은 기가 막혀서 입을 차마 못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는 제 팔을 붙들고 자기가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저도 겁도 나고 딸도 겁나고 이때는 딸이 또 우리 엄마 놓으라며 남자의 팔을 콱 물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런 딸을 힘으로 떨쳤고 이내 저를 데려가서 차를 태우며 갔는데 너무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라 저는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남자가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누나는 어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 옛날에는 나한테 당하더니 이제는 딸한테 당하네. 저는 그 남자가 제게 누나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며 쳐다보았고 그 남자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김소영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은 김철원이라고 합니다만. 철원이? 철원이? 김철원? 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듣는 철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어쩔 바를 모른 채 그 남자의 볼을 만져보았고 철원이는 덩달아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 되겠다 싶었던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네가 철원이냐? 정말 내 동생 철원이야? 내가 철원이야 누나. 나 누나 금덩이 훔쳐가서 그걸로 먹고 살다가 나중에 사업해서 잘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어. 누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 찾았는데 이곳에서 만날 줄 몰랐어. 철원아, 세상에 널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했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저는 철원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고 왜 남자가 저를 하염없이 그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철원이는 그 옛날 금덩이를 들고 간 바로 제 동생이었던 것이었죠. 참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철원이는 바로 제 딸 위층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비싼 한강뷰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철원이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고 자식들은 미국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으니 혼자 사는 게 가장 편하다고 했던 철원이었습니다. 철원이는 그날 저를 데려다 주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려주며 처남을 반갑게 안아주었습니다. 잘 됐다니 정말 다행이구먼 처남. 이 사람이 자네를 많이 그리워했어. 처남을 이제라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동안 우리 누나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누나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여리더라고요. 참 사람 천성이 사람이 여전히 맹해가지고서 매형 같은 강하신 분이 단단히 단돌이 해야겠어요. 철호는 딸이 제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철원이 앞에 있으니 나쁜 소리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이랑 남편이랑 밤새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간 보고 허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전에 철원이 네가 날 차로 데려갔을 때, 딸이 엄마 데려가지 말라고 너 물려했을 때 그래도 얘가 날 지키려고 하는구나. 조금 감동이었는데 나한테나 남편한테나 연락 한 통이 없네. 심지어 널 잡으러 경찰도 안 왔어. 경찰이 왜 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나 태워서 집에 간 죄밖에 더 있어? 그래도 아까 너한테 날 지키려고 했잖니. 낯선 사람이 엄마 데려가는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이웃사촌이고 신원이 명확한 사람인데 뭘 신고까지 하겠어? 그리고 괜히 신고했다가 친정엄마를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그것도 신경 쓰였겠지. 조카를 왜 그렇게 키웠어? 이미 그렇게 자라서 알아듣기 쉽지 않을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고 철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날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고, 더 이상 딸의 인생에 제가 끼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철호는 날이 밝은 후 얼마나 돈이 많던지 제게서 가져갔던 금덩이를 사서 그대로 제게 돌려주었고, 남편은 싱글벙글하며 저에게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처남도 만나고 금덩이도 얻었다고 하네요. 철원이 역시 딸에게는 당분간 맨 꼭대기 사는 능력 있는 남자가 삼촌이라는 얘기를 안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한다면 끝까지 말할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저 역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식의 지는 인연을 외면한 채 새롭게 재이어진 피부치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려고 합니다. 딸하고는 천륜이니 언제고 이어지겠다 생각은 하지만 당장의 마음은 무척이나 안 좋고 아프네요. 핏줄인 철원이와 다시 만났듯 딸과 다시 만나도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자잘한 아픈 기억이 우리 모녀 사이를 또 한 번 갈라놓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의 사랑이 정작 그 자식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소영씨가 평생 딸에게 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그 순간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마냥 슬프게만 끝나지 않는 것은 끊어졌던 혈육의 인연이 뜻밖의 순간 다시 이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관계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 없이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일 또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연은 말해주는 듯합니다. 소영씨의 남은 삶에 진심으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